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오늘은 가족 간 차용증 작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구입 자금을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과세 당국에서 이걸 증여로 보게 된다면 엄청난 증여세를 물게 되겠죠. 물론 제가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 현장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이제 몇 가지 궁금증을 오늘 정확하게 잡아드릴 텐데요.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자예요.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는 건데 이자가 꼭 있어야 하느냐, 있어야 한다면 이율은 몇 %로 정하는 것이 맞느냐, 이자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정말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자금 출처 조사 초창기에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걸렸어요. 기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한테 빌린 돈이라면서 증거로 차용증을 제출했다가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타겟이 되고 집중조사를 받아서 결국은 엄청난 증여세를 물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이 부분에서 많이 나왔죠. 잠시 후에 정리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공증인데요.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을 받으면 과세당국의 조사를 받을 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좀 더 진짜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은 질문이거나 또는 차용증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좀 핵심적인 부분인데,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하나씩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먼저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갈게요. 차용증이 반드시 필요할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차용증이란 것은요, 일종의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자금 흐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정황상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보지는 않아요.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진짜이고 증명이 가능할 경우에 한해서예요. 그런데 증명이 좀 어려운, 애매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차용증이 없다면 일단 의심을 받기가 좀 쉽고요.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추후에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떠나가지고 실무적으로는 애초부터 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작성을 잘못하면 잘못된 차용증으로 인해서 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집중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심을 받지 않고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차용증을 작성할 줄 알아야겠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자인데요. 원칙적으로는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세법상 특수관계자 사이의 적정 이자율은 4.6%로 보고 있어요. 돈을 빌린 자녀가 부모님께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주고 있다. 그러면 그 초과되는 이자 부분을 증여로 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해 주는 것으로 보고, 반대로 돈을 빌린 자녀가 이거보다 훨씬 적은 이자를 내고 있다. 그러면 그 적은 만큼을 부모님께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와, 과세당국이 좀 너무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맞다고 봐요. 안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한테 한 5천만 원 빌린 것으로 해놓고 매월 300만 원씩 자녀에게 한 10년 동안 계속 주면서 이거는 증여가 아니라 이자다, 내가 이자를 주는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정선을 미리 좀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서 차용증에는 무조건 4.6%로 적어야 하느냐, 이제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약간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세당국에서는 이 정도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 너무 심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4.6%가 아니라고 해서 과세당국이 무조건 조사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과세당국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적정 이자율을 연 4.6%로 보고 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적정 이자보다 초과되거나 또 미달되면 그 차익만큼의 이자를 증여로 본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연간 1,000만 원을 넘어야만 증여세가 발생해요.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자 면세점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역산해 보면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 한 2억 원까지 빌려주는 것은 무이자로 해도 된다는 거죠. 2억 원에 대한 적정 이자율 4.6%를 계산하면 1년에 이자가 920만 원 나오거든요. 이자 면세점인 연 1천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2억 원 정도 금액에서는 무이자로 해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5억 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연이자 2.6%까지는 괜찮습니다. 5억 원일 때 4.6%면 1년 이자가 2,300만 원이거든요. 2.6%일 때는 1,300만 원이에요.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정이자 4.6%와의 이자익 차이가 연간 딱 1,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인정해주는 적정 이자율과 이자 면세점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역산을 해보시면 부모님께 빌리는 돈이 얼마일 때 이자를 몇 %까지 해도 되는지 요거를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쪽이라도 이자가 너무 적으면은 약간의 의심은 받을 수 있죠. 나는 그 의심조차 완전하게 아예 피하고 싶어. 그러면은 처음부터 4.6% 전후로 하시는 것이 좋고요. 차용증 금액이 2억 원 밑이라도 약간의 이자를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월 20만 원 정도라도 이제 용돈 드린다 생각하고 입금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요새는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을 쓰니까 입금하실 때 받는 사람 또 보내는 사람 요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 옆에 가로 열고 이자 이렇게 적으면은 더 좋겠죠. 그게 이제 또 매월 쌓이면은요, 하나의 증거가 또 되는 거예요. 2억 원일 때 월이자 20만 원이면 연간 240만 원이니까 차용증의 이자는 연 1.2%로 적으시면 되겠죠. 자, 이자에 대한 부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할 때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정 이자는 연 4.6%. 4.6% 요 전후로 하시면 크게 의심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자 면세점이란 개념이 있으니까 4.6%보다 좀 더 적게 해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 다만 이자 면세점 이내의 차용, 즉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그 2억 원 이하라도 이자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약간이라도 있는 것이 세무당국에서 봤을 때 의심을 덜 사게 된다. 그리고 이자를 보낼 때는 이름 옆에다가 이자라는 표시를 가급적이면 하자. 다음으로 차용 기간을 보겠습니다. 초창기 자금 출처 조사에서 이게 제일 문제가 됐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증여로 추정되고 의심을 받아가지고 집중조사에 들어갔던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차용증을 작성하는 목적이 빌렸다고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지 사실은 이제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돈이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잘 적는데 상환기일을 빼먹어요. 머릿속에 상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세무당국에서 봤을 때는 이거 어때요? 완전 딱이겠죠. 이런 차용증들을 골라서 집중조사에 들어갔었습니다. 상환기일을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기간은요, 통상적으로 5년을 최대치로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사회 통념상 그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세무당국에서 생각하는 기간인 것이지 법이나 규정으로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무공무원분들이 차용증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기준점이라는 것이지 반드시 뭐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이거를 넘는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세무당국의 의심을 사기가 좀 쉽고 세무당국에서는 통상적으로 5년 이내가 적정한 기한인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팁이 하나가 더 있는데 5년을 기준점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빌리는 금액이 적당하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이게 쓰여요. 무슨 얘기냐? 부모님께 빌리는 금액이 연봉의 5배를 초과하면 세무당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인데 부모님께 5억 원을 빌립니다. 근데 상환 기간이 10년이에요. 이런 케이스는 과세당국에서 일단 기간이 좀 기니까 눈여겨본단 말이죠. 그런데 상환기한이 5년이야. 이거는 완전 불가능하죠. 연봉 5천인제가 5년 동안 5억 원을 갚는 것은요, 복권을 맞기 전에는 일반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세무당국에서는 이제 이런 차용증들을 걸러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지막인데요. 차용증을 공증받는 것이 유리한가? 이런 질문도 좀 많은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공증이라는 것은요, 이미 발생한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절차인데 공증이 있으면 차용증이 진짜로 취급받고 뭐 공증이 없으면 차용증이 가짜로 취급받고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공증만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이 공증이 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차용증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사람하고 빌리는 사람 이 두 사람만 같은 편이라면은 뒤늦게 보완도 가능하고 또 위조도 가능하죠. 근데 날짜만 옛날 날짜로 해가지고 뒤늦게 작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공증은 그게 안 되죠. 공증을 오늘 받으면서 저기요 공증받는 날짜를 2달 전후로 해주세요. 뭐 이제 이렇게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차용증은 추후에 다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에 정상적으로 작성했던 것이 맞다. 뭔가 의심을 받으니까 추후에 꾸민 서류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받을 때 객관적으로 좀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증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비용이 좀 들죠. 아까 얘기했던 그 2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30만 원대에서 뭐 제가 알기로는 한 40만 원 안쪽 이제 이 정도 할 거예요. 비용이 그 정도 드니까 내게 그런 필요한 상황이 꼭 발생할 것 같은지 요거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공증 자체가 직접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좀 객관성을 인정받는데 도움이 되긴 한다. 자, 오늘은 가족 간 차용증 작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요 세 가지 부분이 핵심이니까 내용을 한번 잘 보시고 필요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